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도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한국 좌파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좌파는 근현대사를 외세와 그에 결탁한 국내 지배 세력이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착취해온 그런 역사로 기억을 합니다. 즉 한민족의 피해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외세와 결탁한 국내 지배 세력에 대한 증오와 원망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자,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압자들로부터 수탈당하고 착취당한 데 대한 분노, 증오, 원망 이런 것만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그동안 받은 도움, 원조,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한국인이 피해만 입은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과 원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역사를 떠올리면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닥터 홀입니다. 상당히 알려진 집안인데요. 오늘은 이 닥터 홀의 일가에 관한 말씀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제를 한국의 모든 것을 바치다 라고 잡았습니다. 자, 닥터 홀 일가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2대 4명인데요. 4명이 모두 의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대에 윌리엄 홀, 그 다음에 로제타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셔우드 홀이 있고 그와 결혼한 메리안 홀이 있습니다. 이 4명이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베푼 것인데요. 화면에서 빨간 숫자로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3, 43, 14, 14. 이들이 각각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한 연수입니다. 합치면 모두 74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그 제1대인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홀과에 대해서는 몇 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사자인 아들 셔우드 홀이 스테소스코프 인 에시아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에서 청진기를 들고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이제 진료를 하니까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죠. 이걸 번역한 것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84년인가에 나왔고 제가 한 그 80년대 말쯤에 읽었어요.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언젠가는 이거를 저도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닥터 로제타 홀이라고 지금 가운데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그 어머니인 로제타 홀에 관한 전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로제타 홀이 많은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편 위쪽에 보시는 것은 뭔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두루마리 편지입니다. 가운데 보면 무슨 사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 로제타 홀이 조선에 오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하고 조선에서 처음 경험한 것들을 기록을 해서 미국의 친지들에게 보낸 겁니다. 로제타 홀은 수많은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것들을 자기가 받은 편지는 다 보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일기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은 로제타 홀의 일기인데 5권인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로제타 홀이 많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일대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제임스 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1960년에 캐나다 온타리오 출생이고요. 이 중조부 때 아일랜드로부터 이민해 온 그런 가족입니다. 윌리엄은 청소년 때 성령 체험을 했고 그러면서 감리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다지 넉넉한 집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17세 때 학업을 중단하고 가구 회사에서 목공 일을 하면서 가구를 제작하고 심지어는 관을 제작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핵에 걸려서 고향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던 중에 다시 은사를 받고 회복이 됐는데 그때 자기 일생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학을 했고요. 그리고서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가 다른 분들의 권유로 의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0년생인데 85년에 그 25살 때 온타리오 퀸즈 의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해외 의료 선교회의 후원을 받게 되면서 뉴욕에 있는 병원의 의대로 옮겨서 거기서 의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의사 자격을 따고 나서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로제타 쇼우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 사진은 31살인가 32살 때쯤 그때의 이제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지적이고 아주 그 품위 있게 생겼죠. 그리고 미인이고요. 1865년에 미국의 뉴욕주 리버티에서 출생을 했는데 부유한 농장주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과는 가정 환경이 많이 다른 거죠. 사범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교회에서 인도 여성에 대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분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빈민 여성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의사들만이 그걸 진료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느껴서 자신이 여자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대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대를 나오더라도 외국, 그것도 후진국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특히 어머니가 적극 찬동해서 그걸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6년부터 89년까지 펜실베니아 여자의대를 다녔습니다. 원래 4년을 다녀야 되는데 3년으로 대단히 압축되어 있는 그 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됐습니다. 거의 같은 해에 이들이 각각 의사 자격을 얻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1889년 11월에 한 감리교회의 뉴욕 빈민가 의료봉사 중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윌리엄이 뉴욕 빈민가의 무료 진료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의사가 된 로제타가 신임 조수로 온 겁니다. 그런데 청춘 남녀다 보니까 특히 이 윌리엄이 로제타를 보자마자 말하자면 요즘 표현대로 동공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눈에 반한 것이죠. 어쨌든 빈민가 진료를 위해서 함께 이제 다니게 되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청혼을 했다고 해요. 자기와 결혼을 해달라 이랬는데 로제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제타는 해외 여성 선교사 파송을 신청해 둔 상태인데 해외 여성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의무 복무를 5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해외 여성 선교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원을 받고서 나가 있다가 결혼해서 임지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된다거나 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5년 동안은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몇 달 뒤인 1890년도 봄에 로제타에게 조선에 가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윌리엄이 급해졌죠. 그래서 당장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약혼해달라고 5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그렇게 계속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약혼을 하고 이 로제타가 8월에 조선으로 향해서 떠나고 10월 달에 조선에 도착합니다. 한 2달 정도 당신은 걸리는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오고 하는 과정에. 이 과정에서 윌리엄이 얼마나 로제타를 좋아했는지를 그 편지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8월 26일 날, 그러니까 이 로제타는 이미 미국을 떠났고 그 상태에서 이 윌리엄이 로제타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이번 이별이 짧던 길던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 믿소.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으로 가슴 깊은 곳이 떨리고 있다고. 오늘처럼 당신이 나에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단련시켜 달라고 기도했소. 당신의 일을 진심으로 지지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오. 8월 26일 날 보낸 편지고요. 그 다음에 9월 5일 날 보낸 편지가 그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당신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을 듯하오. 얼마나 자주 당신 생각을 하는지 그럴 때마다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분 손에 당신을 맡긴다오. 당신은 매일매일 나에게서 멀어지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당신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듯하오. 당신에 대한 사랑이 잠자던 내 마음을 깨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니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점점 더 큰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오. 자, 너무나 구구절절한 뜨거운 연애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제타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며칠 뒤에 그 편지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제타가 먼저 도착하면 그 편지를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로제타는 조선에 도착해서
그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튼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진료를 개시하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윌리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해외 선교를 가야 되는데 원래 윌리엄을 보내기로 한 그 캐나다 감리교 선교회에 예산이 없었어요. 윌리엄은 원래 중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파송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도중에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윌리엄이 생각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을 기다리겠다 해놓고 중국에 가게 되니까 로제타를 상하이로 데려와서 상하이에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선교지로 같이 가서 일을 하면 어떠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감리교 선교 본부에 가서 물어봤어요. 로제타의 그 선교 계약을 중간에 깰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소문이 마침 미국에 왔던 이화학당 설립자인 스크랜튼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크랜튼 입장에서는 이 로제타가 마음에 드는데 이 로제타를 뺏기는 거잖아요. 중국으로 가면 뺏길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예 윌리엄도 조선으로 불러들이자. 이렇게 해서 조선으로 파송을 하라고 교섭,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파송지가 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891년 9월 달에 로제타보다는 한 1년 정도 늦게 조선에 파송이 돼서 12월에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죠. 로제타의 서울 의료 선교회관에서 잠시 살펴보면요. 이 로제타의 근무 병원은 이화학당, 그러니까 지금 정동 그 이화여고 교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바로 옆에 있는 보구여관이라는 거였어요. 보구여관은 널리 그 여성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뜻이죠. 여성을 구제하는 그러한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관자는 뭐 박물관 뭐 이런 데 쓰는 그런 관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창은 유리창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건 전통적인 조선의 유리창은 아니죠. 이런 한옥이 지금 병원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 이건 1887년에 스크랜튼이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 여성은 여성만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여성의 병이 났는데 그걸 치료하려면은 우선 살펴보고 그다음에 수술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남자 의사한테 그 몸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병이 들면 여의사만이 치료할 수 있었고 그러면 여의사가 진료하는 그런 여인 전용 병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것이 이 보구여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그 가운데 뒤쪽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 로제타고요. 그 앞에 서양모를 쓰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 아마도 스크랜튼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10개월 동안 약 2,400여 건의 진료, 뭐 왕진, 또 입원 환자, 처방전 뭐 이런 게 있었고요. 하루에 한 8건 정도 진료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로제타는 한국어를 잘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통역이 필요하고 또는 조수가 필요하죠. 간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화학당 학생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인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인 학생이 했는데 이왕이면 조선인 학생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 조수가 돼서 일을 돕게 됐습니다. 그 중에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보시는 사진에서 그 역시 붉은 동그라미를 한 학생이 김점동인데 1876년생입니다. 그 사진으로 보면 다부진 인상을 주는 그런 학생인데요. 가난한 집의 딸 넷 중에서 둘째입니다. 이 10살 때 그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곳이 있다 하는 걸 그 아버지가 듣고 이 스크랜튼에게 맡겼어요, 딸을.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민며느리로 뭐 자기 딸을 보내는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그 학생들이 보면 다 어려요. 당시 부유한 집안 또는 지체가 높은 집안의 딸들이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집안에서는 딸을 내보내질 않죠. 가난한 집에서 키우기도 어렵고 뭐 이래서 딸들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같이 좀 어린 모습이고요. 그런데 지금 또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이름이 박에스더로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원래 세례명 세례명을 땄고 그 다음에 미국식으로 남편의 성을 땄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박에스더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1893년 5월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역시 인상을 보면 다부진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되고요. 얼굴 보면 그다지 이렇게 결혼해서 막 즐거운 그런 표정은 아니죠. 약간 어두운 기색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결혼은 이 선교사들이 주선을 한 거예요. 이 박유산이라고 하는 오른편의 남자는 본래 그 윌리엄의 조수였습니다. 윌리엄의 조수 또는 윌리엄의 마부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화학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박에스더보다도 더 떨어지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교사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남편이 유력한 가문의 그 남자로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부인이 되는 여자는 가정에서 충실하게 그를 보좌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병원에서 간호사라든가 또는 의사로서 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박에스더가 사회활동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그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청년을 구한 게 바로 이 박유산이었습니다. 박유산은 그런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예, 보시는 사진은 이 로제타 홀이 사진 아래쪽에 My girls, 내 아이들이라고, 내 딸들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놓은 사진인데 1894년 4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초록색 원 2개랑 그다음에 빨간색 원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빨간색 원의 맨 오른쪽 빨간색 원에 있는 사람이 좀 전에 보신 김점동, 박에스더입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초록색으로 이제 돼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메레고 또 한 사람은 노수잔이에요. 그래서 여메레는 나중에 진명여고를 설립하는 주역이 되고요. 노수잔은 이 로제타 홀의 그 선교 활동 내내 그 조수가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과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화학당은 당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졸업이라 그래요. 결혼하면 졸업해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회활동을 보통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 의료 선교 활동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은 바로 이 어린 과부로서 여메레와 노수잔이 발탁이 돼서 이 로제타 홀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여메레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구여관은 정동, 이화학당 내에 있던 병원이고 성 안에 있는 병원이죠. 그러니까 성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성 밖에 가난한 여성이 진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대문 밖에도 진료소를 하나 갖추는데 이 볼드윈 진료소라는 것을 동대문 밖에 마련합니다. 볼드윈이라는 그 분이 이제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진료소를 꾸민 것이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동대문 바깥에 그 낙산이 막 시작되는 기슭에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겁니다. 이 볼드윈 진료소가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바뀌었다가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이름이 또 바뀝니다. 그랬다가 해방 후에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이 됐다가 이화의료원이 됩니다. 그랬다가 뭐 서울 성곽 보건사업 이런 걸 하면서 이 병원에 적자가 생기니까 이화여대가 목동병원 뭐 이런 거를 개설을 하면서 이 병원을 없앴고요. 그 땅을 서울시가 성곽 보건사업 이런 걸 하면서 사들여서 그 오른편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개조를 했습니다. 그 보시는 빌딩은 이제 성곽 박물관이고요. 성곽으로 복원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우리나라 여자의학의 산실입니다. 여자의학의 산 기념터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조선시대 성곽으로 완전히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저는 이거는 또 다른 역사 파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로제타의 서울 의료 선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윌리엄은 조선에 와서 뭘 했느냐? 조선에서 선교의 명령을 받아서 새 선교 기지를 탐색하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1891년 12월에 왔는데 92년 3월 달에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서 의주로 갔다가 평양을 거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여행입니다. 근데 이거 차 타고 여행하는 게 아니라 도보 선교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 뭐 어려움도 겪는데 봄이 춥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봄. 그래서 추운 날 한참 이제 걸어서 벌벌벌 떨다가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일종의 이제 주막 같은 집에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뜨끈한 국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밥을 너무나 맛있게 먹고 나서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이 고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게 보신탕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은 그 후에 한동안 고깃국을 먹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역시 이렇게 도보 여행을 가서도 로제타를
그리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잠깐 보실까요? 로제타, 내가 얼마나 당신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지 모를 거요. 내 가슴은 온통 당신을 열망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당신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려니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도보 여행을 떠나서 못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애 끓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이기 전에 한 명의 청춘 남자인 것이죠. 닥터 홀은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평양이 내륙의 최적 선교기지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평양이 아무래도 관서 지역에서는 제일 중심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석 달 후에, 그러니까 92년도 6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조선에 왔을 때부터 계속 쫄랐어요. 로제타한테 계속 결혼하자고 쫄라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선교회가 닥터 홀은 평양 선교기지 개척자로 임명을 해서 평양으로 파송을 합니다. 반면에 로제타는 서울에 있는 여성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닥터 홀이 1892년 9월부터 평양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닥터 홀의 그 평양 생활은 길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전 도보 여행 때 치료했던 소년의 아버지가 제공해준 거처에서 이제 기거를 했는데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용 주택을 사서 거기서 진료도 하고 기독교도 전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1893년 4월에 평양에 주택을 샀는데 평안감사가 그걸 알고는 반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래 취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항구에 부동산 구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는 것이죠. 의사가 오는 것 외에도 그걸 따라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주민들 중에도 이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조선인 신자 명의로 구입한 집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1893년도 11월에 그 첫 아들인 서우드 홀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하튼 떨어져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가끔씩 만나고 이제 이런 불안정한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1894년 5월에 평양으로 로제타와 아들을 불러들입니다. 그건 이제 선교부에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평양에 선교사들이 더 늘어나니까 평안감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닥터 홀을 돕고 있던 조선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닥터 홀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 폭행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조수였던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과 또 다른 몇 명의 조수들을 가둡니다. 가두고 이들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폭행은 서울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고종에게 부탁을 해서 겨우 이제 무마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방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도 진료를 계속했지만은 당시에 저 남부 지역에서는 동학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매우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 선교회가 닥터 홀 등 선교사들에게 서울로 귀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에 따라 일시 서울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동학 농민봉기에 이어서 7월 달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서울에서 닥터 홀이 일본군 그 부상병 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 9월에 평양성 전투가 있었어요. 물론 일본군이 압승을 거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의 치안이 좀 확보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평양으로 귀환을 합니다. 10월 달에 평양으로 가서 일본군 부상자들을 치료를 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과로와 혹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중국군 병사들을 제대로 땅에 묻지도 못한 상태에서 썩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축들이 죽어서 그대로 썩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질이 감염이 됐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 귀환을 하는데 그 귀환할 때 일본군 부상병들하고 같은 배를 타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진티푸스에 감염이 돼요. 발진티푸스는 이제 그 이가 옮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당시 그 치사율이 매우 높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서울에 돌아와서 결국 죽습니다. 보시는 것은 로제타 홀이 남긴 기록인데요. 빨간 줄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과는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영원한 작별을 고하려 하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하고자 애썼던 것은 내가 평양에 갔던 것을 원망하지는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소.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막 돌이 됐어요. 그 돌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걸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이제 나누지를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 거죠. 만약 10월 달에 평양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질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하면 이 로제타가 이 닥터 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양에 갔던 것을 원망하지는 말라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갔을 뿐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유언처럼 남기고 죽은 겁니다. 조선의 그 열악한 위생 환경 또 정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에 전파하겠다고 나섰던 두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한 돌짜리 아들과 함께 남은 이 젊은이는 그 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